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차 되는 40대 주부예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딸을 키우고 있어요.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도 하면서 살림도 하는 중이지요. 저는 최근에 결혼 생활에 대해 큰 회의를 느낀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간 열심히 남편 내조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살아왔던 제 인생에 환멸을 느낄 정도로 이혼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또 미운 정도 정이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계기로 서로의 존재를 조금이나마 더 고마워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힘들기는 했지만 고비를 넘기고 났더니 오히려 그간 익숙해졌던 저희 부부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런 계기가 되는 사건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아버지는 회사원이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죠. 하지만 늘 바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3남매인데 아이 셋에 남편 뒷바라지에 살림까지 아마 엄마가 쉽지만은 않으셨을 거예요. 저에게는 오빠와 남동생이 한 명씩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서로 간에 그렇게 정이 깊지는 않았어요. 오빠와 남동생이 다 남자라 그닥 형제 자매 간 챙기는 게 없기도 했지만 그 둘의 성격 탓이 더 크기도 했죠. 오빠는 모든 집안의 기대와 희망을 받았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공부도 잘하고 나중에 제일 출세도 했지만 모든 것이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물론 그건 너무 오냐오냐 키운 부모님의 탓이 크기도 하지만 아이 또 그런다고 다 저렇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하면서도 내 얼굴 침뱉기 같지만 오빠의 타고난 인성 자체가 뭐 그다지 이타적인 건 아니었던 것이죠. 거기에 어릴 때부터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자라다 보니까 점점 뭐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거기에 공부도 잘하니까 학교에서도 무조건 오냐오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는 그야말로 성격이 아나무인 그 자체였죠. 저런 성격으로 사회생활이나 가능할까 싶을 정도였는데 회사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신기하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집에서 제일 많은 지원을 받으며 명문대에 나와 대기업에 들어갔으면서도 나중에 부모님을 위해 해주는 거 하나 없이 자기 혼자 잘나서 그렇게 성공한 줄 알더라고요. 그런 인성인이 어땠겠어요. 늘 저와 제 남동생을 자기 밑에 사람으로 무시하고 깔보고 그랬죠.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는 부모님조차 은근히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고요. 반면에 남동생은 부모님의 귀여움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또 그만큼 제 멋대로였어요. 성격이 나쁘지는 않고 활발해서 친구도 많고 어디를 가든 적응도 잘하기는 했지만 철딱서니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뭐든지 자기 하고 싶은 일은 해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건 다 가져야 하고 성격은 나쁘지 않아서 친구도 많고 그랬지만 가족 귀한 줄 모르는 그런 놈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하나 뭐 진득하게 배우기를 하나 그냥저냥 먹고 살면서 겉멋만 들어서 크는데 진짜 속이 터져나갔어요. 물론 오빠는 그런 동생을 사람 취급도 안 했죠. 그러니 그런 형제들 사이에서 크는 전 어땠겠어요? 저는 부모님의 말 잘 듣는 딸, 엄마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줘야 하는 딸, 그리고 집안의 보탬이 되어야 하는 딸이 되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알게 모르게 희생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지연아, 이따가 오빠랑 동생 들어오면 저녁 좀 차려줘. 그리고 그 전에 청소기 한번 돌려. 네. 엄마는 어디 가? 엄마 친구 모임 있어. 참, 저 네 동생 들어오면 숙제 좀 하라고 하고 엄마 늦을 거야. 꼭 저 숙제 시켜야 해. 알았지?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이런 걸 장녀 콤플렉스라고 하던가요?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엄마는 가끔 저에게 동생을 부탁하기도 하고 집안일을 부탁하시기도 하셨어요. 물론 중학생 정도가 되면 그런 집안일이야 당연히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오빠나 동생에게는 한 번도 집안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주 하는 건 아니었지만 엄마가 바쁘거나 일이 있으면 나머지 일은 당연히 딸인 제 차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건 오빠 위주로만 돌아갔어요. 야, 내가 집에서 TV 보지 말라고 했지? 아, 왜? 오늘 나 꼭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어디서 말 됐고요? 너 지금 나 주혁이 쉬는 거 안 보여? 너 혼날래? 아이고, 왜 그래? 지연이 너 얼른 오빠에게 사과해. 오빠 고3인데 어디 집에서 TV를 감히 틀려고 그래. 아유, 빨리 방에 들어가. 자식이 고3이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제가 고3이었을 때요. 주말이면 오빠는 거실에서 내내 TV를 보며 낄낄 깔깔거렸고 철없는 남동생은 오락을 하겠다고 제 방 컴퓨터 좀 쓰자고 난리를 쳐대기까지 했어요. 제가 화를 내면요. 누나가 동생 부탁 하나 못 들어준다고 혼이 났고요. 그래서 저는 내내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주말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동네 도서관으로 쫓겨나듯이 나가서 공부를 해야만 했죠. 그래도 그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전 착한 아이니까 늘 부모님에게 잘하려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런 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늘 주변 사람들에게 내 것을 양보하고 뭐든 배려하는 것이 습관이자 성격이 되더라고요. 아주 최근까지 말이죠. 그리고 마냥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걸 그거를 최근에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 두 형제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순종적인 모범생으로 자라났어요. 딱히 크게 부족하거나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은 무난한 학창 시절이었죠. 대학도요, 그런대로 나쁘지 않은 곳에 진학을 했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또 그런대로 괜찮은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그럭저럭 저를 좋아하는 친구도 많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성실하고 남을 잘 도와주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지냈고요. 그러다 제가 회사에 취업을 한 지 막 1년 정도가 되었을 무렵이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폐암이셨죠. 이미 전이까지 많이 된 상태라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암 소식에 온 식구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정년 퇴임을 하시고 이제 어머니랑 막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지내시겠구나 하시던 순간 그때 생긴 병이었으니까요. 당시는 오빠가 취업한 지 3년이 좀 넘은 상황이었고 남동생은 전문대를 나와서 군대 제대를 한 때였어요. 아버지 병간호는 어머니와 남동생이 번갈아가며 하고 오빠와 저는 가끔 주말이나 저녁에 교대를 하기도 했지요. 병원비는 저보다 먼저 취직을 했던 오빠가 좀 더 많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험이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 병원비며 생활비가 훨씬 많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빠는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는 아버지보다 자신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병원으로 나와야 하는 것을 더 피곤해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병원비를 부담하는 것을 아까워했고요. 하루는 엄마에게 오빠가 심한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이번 달은 대체 왜 이래요? 병원비가 저번 달보다 200이 더 나오는 게 말이 돼요? 항암제를 좀 바꿨어. 안 그래도 보험 신청하면 절반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아니, 어차피 그 약이 그 약인데 왜 더 비싼 약으로 바꿔요? 의사들이 돈 벌라고 하는 말에 좀 넘어가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좀. 항암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그래.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셨잖아. 아휴, 그 어차피 효과는 비슷한데 돈이 10배 차이가 나요. 그걸 꼭 해야 해요? 그래도 이 약으로 바꾸고 한결 편해지셨어. 항암 시간도 반으로 줄였고. 어차피 그런다고 암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과는 똑같은데 뭐하러 돈만 써요? 돈 아깝게. 짝. 오빠는 제 말을 다 끝내지도 못했어요. 엄마가 오빠의 뺨을 갈겼기 때문이었죠. 오빠가 놀라 엄마를 쳐다보고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저도 깜짝 놀라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엄마가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분노를 꾹꾹 눌러 참으며 그러시더라고요. 아깝니? 돈이 아까워? 그 돈이 아까워서 어차피 죽을 몸 밤새 토를 하고 열이 오르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설사를 해도 내버려둬라 이 말이지? 아이 엄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닥쳐.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가거라. 가서 그 돈으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너같이 못 빼어먹은 이기적인 아들놈 둔 적 없다 생각하련다. 엄마가 그렇게나 화를 내시는 모습을 전 그날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엄마는 한동안 오빠 얼굴을 쳐다도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제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셨죠. 아무래도 자기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다고. 아버지가 아픈데 돈 쓰는 거 아까워하는 큰아들이나 하루 밤 좀 샜다고 죽을 것 같이 엄살을 떨면서 며칠 동안 병원에 안 나타나는 막내나 다 몹쓸 것이라고요. 너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오빠와 동생에게 정이 떨어지기는 했죠. 그렇게 2년 정도 투병을 하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도 막상 겪은 아버지의 죽음은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때 회사에는 저와 좀 친한 입사 동기가 있었는데요. 나이는 저보다 좀 많았지만 그런대로 친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제가 평소에 오빠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죠. 그 오빠는 자기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평소에도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암 투병을 하는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라던가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제가 갑자기 반차를 내거나 하면 대신 일을 해주기도 했죠. 정말 고마웠어요. 그 오빠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제일 먼저 달려와서 저희 가족이 처음 접하는 일에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해야 할 일을 도와주고 같이 밤까지 세워줬어요. 오빠는 장례식장을 지키면서도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할 일을 저에게 미루고 그 와중에 몸이 힘드니 어쩌니 철없이 구는 동생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사람은 저밖에 없었는데 그 회사 오빠가 있어주니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동기 오빠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장례식을 치렀죠. 그리고 회사로 복귀해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 동기 오빠에게 너무 고마워서 밥을 샀어요. 그랬더니 그 오빠는 괜찮다며 오늘은 내가 얻어먹었으니까 다음에는 자기가 사겠다고 하고 그렇게 몇 번이나 점심도 같이 먹고 우연히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 붙어있는 시간도 길어졌죠. 회사에서는 상갓집에서부터 보통 사이가 아닌 것처럼 보였다며 금방 저희가 사귄다고 소문이 퍼지더라고요. 점심시간인데 밥 안 먹어? 가자, 밥 사줄게. 아이, 오빠, 이러니까 자꾸 회사에서 소문이 나는 거야. 오빠는 신경 안 쓰여? 아, 우리 사귄다는 소문? 뭐 어떠냐? 이러다 연애도 못하면 어떡해. 사람들 다 우리 사귀는 줄 안다니까. 걱정되면 나랑 사귀면 되지. 난 소문나서 오히려 좋던데. 저는 그런 사이 아니라고 하다 어느새 그냥 그렇게 커플이 되어버렸어요. 무심한 듯 보였지만 배려심 깊고 다정한 그 사람의 성격에 저도 어느새 빠져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저희의 연애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사귄 지 1년 정도 됐을까? 저희는 바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거든요. 남자친구가 결혼을 빨리 하기를 원했고 양가 집에서도 큰 반대가 없었거든요. 몇 년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시어머니는 저를 그런대로 예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물론 자기 아들이 제일 귀하고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기는 했지만 뭐 세상 어머니들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미 일찍 결혼을 해서 당시 두 돌이 지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남편과 시내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사는 그냥 무난한 사람이었죠. 저희는 무난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다행히 집은 시어머니가 목돈을 보태주고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합해서 시어머니 바로 옆 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죠. 저희 엄마가 혼자 지내는 동네라서 가깝고 출퇴근도 편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오빠가 사고를 쳤네요. 네, 남동생도 아닌 바로 오빠가 말이죠. 어느 날 저희 부부까지 엄마 집으로 부른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결혼하려고. 뭐? 아이, 너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아이, 근데 네 동생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아, 여자친구가 임신했어. 그래서 빨리 결혼해야 해. 배부르기 전에 시골리고 싶어서 그래. 뭐 갑작스러운 일이긴 했지만 다 큰 성인 남녀가 만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빠도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으니 빨리 결혼을 하기는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온다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저와 엄마는 까무라칠 뻔했네요.
오빠보다 나이가 13살이나 어렸기 때문이었어요. 오빠가 정신이 나간 것이 갓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들어온 어린 여직원을 꼬셔서 임신까지 시킨 거였어요. 만난 지는 고작 석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저를 결혼시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빠까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여간 골치가 아팠어요. 오빠와 결혼을 하는 여자 집에서는 임신 때문에 집안이 뒤집어져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혼수는커녕 그 집 부모님이 몸져 눕기 직전이라 결혼 비용도 전부 저희가 알아서 해야 했어요. 하지만 오빠의 태도도 기가 찼죠. 아니 거의 마흔이 다 되어서 본인이 한참 어린 여자를 꼬셔서 결혼을 하면서도 엄마에게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나 그 집은 어떻게 해줄 거야? 아, 돈 얼마나 보태줄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돈을 보태? 아이, 제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집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너 집 상황 모르니? 거기에 네 동생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 내가 돈이 어딨어? 내가 아버지 병원비 그렇게 됐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이거야? 지연이 결혼할 때는 혼수도 해주고 하더니 그럼 우리 결혼하는 혼수는 해주던가. 지연이도 지가 모은 돈으로 한 거야. 내가 보태주지 않았어. 참, 오빠라는 인간이 여동생 결혼한 걸 질투다 하고 비교를 하질 않나?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결혼할 때 고작 50만 원 준 것이 다였거든요, 오빠는. 그래놓고 계속 아버지 병원비 내느라 돈이 없다는 타령이나 하고 제가 기가 막혀 하자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지금 장모님 사시는 집 있잖아. 그걸 처분을 하면 어떨까? 뭐? 그걸 왜? 형님도 결혼하고 싶은데 집 구하기가 어디 쉽겠어.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 옆 단지에 매물 싸게 나온 거 있어. 엄마 그리로 이사를 하라고? 지금 사시는 집이 혼자 사시기에는 솔직히 좀 넓잖아. 차라리 지금 처분을 하고 처남도 있으니까 정리를 하는 게 어때? 장모님과 상의를 한번 해봐. 저는 남편의 어른스러운 모습에 감동을 했어요. 아버지와 살던 넓은 집이 사실 엄마에게는 필요 없기는 했죠. 아파트 값도 많이 올라서 팔아서 엄마가 혼자 지내실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도 각 아들들에게 자신의 몫을 떼어줄 수도 있었고요. 엄마는 오빠에게 작은 신혼집을 구해주고 남은 돈으로 몇 년 뒤 결혼할 남동생의 집도 해줬어요. 그 일로 엄마는 저에게 늘 미안해 하셨죠. 오빠랑 동생만 목돈을 가져가고 너 결혼할 때 내가 해준 것도 없고 아유 미안하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나 이렇게 잘 사는데 별 신경을 다 써. 그럼요 장모님. 저희는 이렇게 잘 사는데 무슨 그런 신경을 쓰세요? 엄마는 저희 바로 옆 단지로 이사를 와 살면서 저희와 얼굴도 자주 보고 남편도 엄마에게 살뜰하게 했어요. 늘 든든한 제 편이자 어른스러운 모습이 너무나도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시댁에 잘했죠. 시어머니도 바로 옆에 살고 계셨는데 시어머니는 살림을 잘 못하셨어요. 남편 어릴 때는 늘 반찬을 사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던 분이 혼자 사시니 오죽하시겠어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하느라 바쁘지만 거의 매주 시댁에 가서 어머니와 같이 식사를 하고 반찬을 해놓고 오기도 했죠. 오빠는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결혼을 하고요. 몇 달 있지 않아 아이를 낳았어요. 예쁜 딸 조카였죠. 첫 조카라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 역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몸도 너무 힘들었고 도저히 아이를 맡길 곳도 키워줄 사람도 없어서 결국은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도 그걸 원하기도 했고요. 대신 집에서 프리랜서 일을 해도 어느 정도 괜찮은 상황이라 집에서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 오빠 부부가 정말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네요. 만난 지 3개월 만에 애가 생겨 결혼을 한 데다가 평소 오빠 성격을 봐도 솔직히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는 했는데요. 거기에 아직 엄마가 되기에는 어린 새언니가 집에서 조용히 아이만 잘 키울 수 있겠어요? 애를 낳고 둘이 미친 듯이 싸우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죠. 엄마, 갑자기 왜 아침부터 집에 오라고? 아니, 서연이가 여기 왜 있어?
아유, 둘이 또 싸웠댄다. 어젯밤 늦게 애를 데리고 네 오빠가 왔다 갔어. 뭐? 새언니는 어디 가고 오빠는? 집 나갔대. 네 오빠는 출근해야 한다고 어젯밤에 서현이 얘만 두고 가버렸다. 이혼할 거란다.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애는 어쩌고. 애 엄마가 애는 안 키운대. 도저히 못 살겠다고 했다나 봐. 아휴, 애가 어찌 나오는지 나도 한숨도 못 잤다.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너한테 전화한 거야. 오빠는 그리고 그 둘은 바로 이혼을 했어요. 갓난애는 엄마에게 떠맡기고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요. 어차피 오빠가 회사를 다니면서 혼자 젖먹이를 키울 수는 없기도 했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엄마를 도와 조카를 같이 돌보게 되었어요. 남편도 그걸 이해해 주었고요. 물론 처음에는 말이죠. 하지만 저희 부부 자식도 아닌데 제가 계속 남의 애를 신경 쓰고 같이 키우다시피 하는 걸 계속 이해할 남편이 어디 있겠나요? 저 역시 사실은 그게 미안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 혼자 둘도 안 된 아이를 종일 돌보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죠. 가여운 조카의 철딱선이 없는 엄마는 이혼을 하고 어쩌고 하면서도 아이가 보고 싶지도 않은지 얼굴 한번 보러 오지 않았고, 이기적인 오빠 역시 주말에 얼굴만 비추고는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리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저는 자진해서 매주 시댁에 찾아갔어요. 정말 매주 주말에 말이죠. 신우 애를 봐주기도 해야 했거든요. 신우 가게가 번화가에 있어서 주말이 특히 더 바빴는데요. 주말에는 어린이집도 쉬어서 아이를 자주 주말마다 시댁에 맡겼거든요. 근데 한창 활발한 나이의 아들을 시어머니가 혼자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시조카는 저희 부부 차지가 되었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작은 엄마, 빨리 가자. 동물원 가자고 약속했잖아. 나 준비 다 했어. 아침부터 얘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른다. 아유, 이렇게 졸라댔는데 죽는 줄 알았다. 한유라, 잠깐만. 반찬 냉장고에 좀 넣어두고. 어머니 이거 데워서 점심 드시면 돼요. 그래, 고맙다. 얼른 차 막히기 전에 나가봐. 이따 저녁은 와서 먹을 거지? 네, 저녁거리도 다 해왔어요. 그럼 쉬고 계세요, 어머니. 그래, 민석이도 엄마 아빠랑 잘 다녀와. 한율이 형아 말 잘 듣고. 저는 참 힘들게 살았어요. 주중에는 제 아이와 조카를 거의 같이 키우다시피 하면서 일도 하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고요. 주말에는 시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시조카와 함께 놀러를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와중에 둘째까지 낳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늘 아이 셋을 키우는 기분이었죠. 평일에는 제 아이들과 조카를, 그리고 주말에는 시조카를 도맡았으니까요. 다행히 조카들도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어요. 조카는 얌전하고 조용한 아이로 자라서 사촌 동생들도 잘 돌보는 아이로 자라주었고, 저에 대한 정도 깊었죠. 그리고 시조카는요, 개구장이어서 제 아이와 싸우고 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형제처럼 잘 지냈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사이라 그런지 저는 그것도 나름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했죠. 친정엄마 일이며 조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유치원에 입학하고 또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모든 엄마의 노릇을 하는 건 제 담당이었죠. 조카의 엄마는 어쩌다 가끔 지 기분 내킬 때 딸 얼굴 보러 와서는 애 앞에서 울고 불고 쌩 난리를 치더니 재혼을 한다 어쩐다 하더니 나중에는 진짜 발길까지 끊더라고요. 그걸 알고도 내색을 안 하는 우리 조카가 얼마나 마음이 시리던지. 시어머니에 대한 일과 온 집안일도 전부 다 제 차지였어요. 시어머니는 살기 바쁘다고 가끔 아이만 덜렁 맡기는 신우보다는 모든 일을 저와 의논하고 저에게만 의지를 하셨거든요. 저 역시 그런 시어머니를 온 마음을 다해 도왔고요. 그렇게 저는 15년을 살았네요. 그 와중에 열심히 일도 했고요. 또 남편 뒷바라지도 최선을 다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한눈에 파는 성격은 아니어서 성실하고 가정적이었어요. 진급도 빨랐고요. 저희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친정엄마는 늘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셨어요. 아휴, 나중에는
딸만 남는다더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를 더 금이야 오기야 하는 건데 말이야. 엄마는 그걸 이제 알았어? 응? 맨날 오빠만 끼고 들고 동생은 오냐 오냐 하더니 결국 남는 건 나 하나잖아. 그러게 말이다. 응, 지 새끼 던져놓고 저 말에 얼굴만 삐쭉 비추고 마는 놈이나 해준 집도 홀랑 날려먹고 산이 많이 하는 놈이나 아유 다 지겹다 지겨워. 아유, 남동생은 왜 또 싸웠대? 아이 몰라. 네 올케한테 어제 전화 와서 울고불고 하는데 듣다가 끊었어. 이제 신경 쓰고 싶지도 않다. 아휴, 그러다 철 들겠지 뭐. 아, 이제 걔도 애들이 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너 그나저나 힘들어서 웃자니? 일하고 살림하기도 힘든데 조카까지 키우니 내가 너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 남동생도 몇 해 전에 결혼을 해서 딸 둘 낳고 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구해준 집을 사업을 하니 뭐니 날려먹고 월세를 살면서 하루도 바람잘 날 없이 난리를 쳐대며 사는 중이었죠. 그때마다 올케고 남동생이고 전화를 해서 우는 소리를 하고 결국은 제가 가서 중재를 하고 돈 몇 푼 쥐어주고 올케를 달래야 했고요. 친정엄마는 늘 저를 가슴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또 고마워하셨어요. 솔직히요, 저도 힘든 건 사실이었어요. 신경 쓸 곳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체력적으로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시댁과 남편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라 여겼죠. 제가 신우아들을 거의 키워준 거나 마찬가지고 시어머니도 제가 잘 보필했다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요, 그건 저의 착각이었더라고요. 사람이 배려가 반복되면 권리가 되는 줄 안다고 하더니 남편과 시댁이 딱 그러는 겁니다. 시조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저희 큰애가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때였는데요. 저희 둘째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죠. 신우는 제가 시조카 봐주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정말 아주 당연하다는 듯 금요일 밤만 되면 아이를 시댁에 데려다 주었어요. 뭐 한 주라도 빼먹을 법한데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말이죠. 그러더니 시조카가 4학년이 되자 이러더라고요. 언니 이제 한율이 토요일이랑 일요일에 학원 다니니까 좀 태워다 주세요. 네? 어머, 토요일 다? 아니, 벌써 주말에 학원을 다녀? 주중에는 내가 애 데려다 줄 시간이 없어서 주말로 뺐어요. 그 학원이 학원차 운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늦지 않게 잘 부탁해요. 아, 주말에 우리 민지랑 민석이랑 같이 놀러를 가면 몰라도 어떻게 내가 매번 학원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 적어도 하루는 빼. 같이 놀리기라도 하게. 언니 이제 우리 애 놀 나이 아니에요. 민지랑 민석이랑 이제는 같이 못 놀지. 학원 늦으면 안 돼요.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애를 데려다 주는 건 그렇다 쳐도 시조카 학원 데려다 주고 기다리다 보면 제가 주말에 저희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 역시 주중에는 일이 바빠서 어디 갈 시간도 없고 남편 역시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집에만 있으려고 하다 보니 제가 아니면 집 앞 공원도 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남편에게 시조카 라이딩을 부탁하기도 했고요. 이번 주에는 당신이 한율이 학원 좀 데려다 줘. 나는 애들이랑 서연이랑 데리고 박물관 좀 다녀오게. 아이, 왜? 박물관은 다음에 가. 왜 나한테 한율이를 또 맡겨? 이번만 좀 부탁하자. 서연이 숙제 때문에 가야 된다니까. 우리 애들도 가고 싶어 하고 서연이도 나 아니면 주말에 어디 가기 힘들잖아. 아, 진짜? 형님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애 좀 데리고 다녀오지 왜 당신 집안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만드냐? 어머, 남편이 이렇게 짜증을 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솔직히 한유리는 자기 조카잖아요. 막말로 저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거기에 뭐 제 조카도 주말에는 가고 싶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본인은 자기 조카에게 신경도 안 쓰면서 남 탓만 하는지. 근데 더 웃긴 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애비 피곤해서 주말에는 쉬어야 하는데 아유 왜 자꾸 애비한테 한율이를 맡기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거라. 아이, 어머니, 저도 가끔 주말에 애들이랑 갈 곳이 있잖아요. 아이, 그리고 저희 조카도 가끔은 바람도 쐬야 하고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너는 왜 우리 핏줄도 아닌 애를 신경 쓰느라고 그러냐? 시집 왔으면 너는 우리 집 핏줄이잖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런 소리를 하는 걸 듣고도 아유 저는 참았어요. 최대한 트집 잡히지 말자 싶었거든요. 또 대충 참고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저의 고질병이 도졌던 것이죠. 네, 저도 알아요. 참 바보 같다는 거요. 그리고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날도 주말이었는데요. 저는 그날도 다른 주말처럼 시어머니가 일주일 먹을 반찬이며 저희 식구가 주말 동안 시댁에서 먹을 음식을 바리바리 쌓아서 시어머니 냉장고에 차근차근 쌓아두고 시조카 학원 태워다 주었어요. 그리고 학원 앞에서 시조카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오빠의 애가 열이 펄펄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말이에요. 주말이라 동네 병원은 다 문을 닫았고 아무리 해도 애 열은 안 떨어지고 애가 축축 처진다고 하더라고요. 망할 오빠 놈은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하길래 저는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친정으로 가보라고 했어요. 아, 얼른 가봐. 바로 응급실 가야 할 것 같아. 서둘러. 아유, 진짜 귀찮게 하네. 그냥 약 좀 먹이면 되지. 그 정도 컸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 시댁에서 자고 있던 남편은 다급한 저의 말에도 고작 저러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그냥 넘어갔죠. 정말 제가 쉬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네요. 하지만요, 저는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놈의 남의 배려만 하는 고질병 때문이었죠. 근데 결국 저의 이 병을 싹 낫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느 날부턴가 엄마가 몸이 좀 안 좋다고 하시는 겁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영 기운이 없다고 하길래 병원을 한번 가보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간 동네 병원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간에 뭐가 보이니까 큰 병원을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이죠. 전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갑자기 아버지 생각도 나고 해서 큰 병원을 알아보고 예약을 한다 어쩐다 발을 동동 굴렸죠. 하지만 남편은 그 정도면 그리 심한 건 아닐 거라고 무심한 듯 위로인 듯 아닌 듯 태도가 진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가기로 한 날 제가 남편에게 차를 쓰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지금 기운도 없고 한데 그 먼 종합병원까지 지하철 갈아타면서 갈 수는 없잖아. 내일 차 좀 두고 가. 아, 내일 나 외근이라 훨씬 더 먼 곳으로 출근해야 하는데 왜 하필 내일이야? 미안해. 그냥 좀 일찍 나가서 지하철 타고 출근하면 되잖아. 참. 그걸 사람 귀찮게 하는 건 니네 집 유전이냐? 남편은요, 짜증을 내면서 차 키를 탁 하고 신경질적으로 식탁 위에 내려놓는 겁니다. 남편의 말은 비수와도 같았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멍해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자기 집안일 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하면서 우리 집안일은 저렇게나 귀찮아하는지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전 남편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죠. 정말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밤새 고민을 해봤자 결론은 도저히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솔직히 남편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이 인간들이 정신을 차려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러다가 언젠가는 친정엄마는 물론이거니와 저도 중간에 나자빠질 것이 분명했어요. 거기에 물론 고마움을 모르는 인간들은 제가 고마움을 알게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너무 열이 뻗쳐가지고 그냥 확 이혼을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니 그것도 못할 짓이다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어쩌면 잘못은 저에게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저 잘해주면 제가 열심히 하면 알아주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걸 세상 천지에 누가 알아주겠냐고요.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였어요. 그 단순한 진리를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죠. 전 절대 이대로는 안 된다 결심을 하고 제 인생을 이제는 바꿔야겠다 마음먹었어요. 다음날 저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아침을 차려줬죠. 남편도 어제는 자기가 심했다 생각을 했는지 이전보다 좀 일찍 출근 준비를 하면서 차 키를 저에게 쥐어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걸 출근하는 남편에게 다시 돌려주었어요. 나 택시 타고 갈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아유, 저 아직도 화났어. 사람 출근하는데 이럴 거야. 아니, 나 화 안 났어. 그냥 당신 입장 내가 몰랐구나 한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귀찮다며. 앞으로는 귀찮지 않게 우리 집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 그거 원하는 거잖아. 안 그래? 남편은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웃어 보였어요. 내가 당신 힘든데 생각이 짧았네. 그냥 깔끔하게 잘할게. 당신은 당신 일 잘해. 우리 서로 피차 귀찮게 하지 않게 행동 잘하자. 아이고, 그래. 그래주면 나도 좋지. 그러자. 얼른 출근해. 저는 앞으로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딱 필요한 일만 했고요. 집안일하고 내 새끼 돌보고 친정엄마 병원 진료를 받고 오고 다행히 검사 결과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연세 드시면 그럴 수 있다고 정기적으로 와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는 거더라고요. 한시름 놓았죠. 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아이들이 방학을 했는데요. 저는 일단은 오빠한테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윽박을 질렀어요. 그리고 엄마 집에 있던 조카 짐을 쌌고요. 그리고 집으로 온 오빠에게 그 짐과 함께 조카를 데려가라고 했죠. 이제 우리가 키울 만큼 키웠으니까 오빠애는 오빠가 키워. 얼른 데려가. 뭐? 야,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애가 침짝이야? 너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침짝? 그러면 젖도 안 뗀 갓난쟁이를 짐짝처럼 여기다 데려놓은 오빠는 뭔데? 오빠 애 키우느라 우리 엄마 간에 종양 생겨서 몸까지 아파. 야야, 그거 별거 아니라며. 그리고 내가 그동안 공짜로 맡겼어? 양육비 줬잖아. 저는 벌떡 일어나 마시고 있던 물컵에 물을 그 인간 얼굴에 확 뿌려버렸죠. 평소에 그러지 않던 제가 분노에 가득 차서 격한 반응을 보이자 오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꼴랑 한 달에 50 보내줘 놓고서 뭐가 어쩌고 어째? 야, 길 가던 사람한테 물어봐. 애 키우는데 한 달에 50만 원이면 되냐고? 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는 너는 아빠가 돼서 이게 무슨 짓이니? 아니, 네가 인간이야? 양육비 더 달라 하기 전에 당장 꺼져. 애 전학 수속 곧 할 거니까 네가 알아서 키워. 울먹거리는 조카가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저는 독한 마음을 먹고 아빠에게 아이를 보냈어요. 아유, 진작 이래야 했는데 오히려 늦은 거였죠. 친정엄마에게도 미리 말을 단단하게 해놓았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엄마가 또 상처를 받게 될 테니 이제는 제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말이죠. 다행히 엄마도 아프셔서 그랬는지 동의를 하셨고요. 당연히 저는 차를 쓰는 문제로 말이 오간 그 주 주말부터 시댁을 가지 않았어요. 그 주 주말에는 애들과 조카 데리고 새벽 일찍 바닷가로 기차 여행 떠났죠. 아침에 눈을 뜬 남편에게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지만 전 이야기했어요. 우리 서로 귀찮게 안 하기로 했잖아. 큰애가 기차 타고 바다 보러 가고 싶어 했어. 그러니까 당신 집안은 당신이 알아서 해. 뭐라고? 당장 말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말했잖아. 나 매주 시댁 가고 음식하고 당신 조카 보는 거 귀찮고 싫어. 그러니까 안 할 거야. 끊어. 나 바빠. 당장 시댁은 난리가 났어요. 첫 주는 남편이 대충 둘러댄 모양이지만 제가 계속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반찬도 뚝 끊기니 시어머니고 시누고 화가 났던 모양이더라고요. 신우도 전화가 와서 사람이 치사하게 애를 볼모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길래 전 사자어를 질러줬어요. 야, 애를 볼모로 사람 부려먹은 건 너야. 내 새끼 아니고 네 새끼야, 네 새끼. 넌 어떻게 네 새끼 데리고 놀러 갈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니? 뭐라고요? 어머,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니, 다 못했다. 한유리가 뭐 좋아하는지 친구가 누군지는 아니? 돈만 벌면 다 엄마 되는 줄 알아? 정신 차려. 네가 엄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당연히 남편과 저는 한동안 냉전이 있었죠. 하지만 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편안한 나날들이더라고요.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왜 그렇게 안달복달을 했는지 안타까울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한 2달 지났을까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몸 안 좋으시대. 병원에 입원해야 하니까 당신이 간병해. 이제 시위 그만하고. 뭐? 시위? 그래, 이제 그만 당신 마음 알았다고.
우리 엄마 암일 수도 있단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아이고, 사람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건 알아서 하기로 분명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시죠. 남편은 정말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도 전화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 죄송하지만요. 어머니 간병은 못해요. 아니, 안 할 거예요. 뭐? 아이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 어머니가 안 알아주고 저에게만 뭐라고 하셔서 서운해요. 아니, 결혼하고 매주 가서 식사 챙기고 반찬 챙기고 어머니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저예요, 저. 아유, 너 지금 생색내는 거냐? 네, 생색내는 거예요. 저 그동안 이런 생색 안 냈는데 어머니 저에게 어쩜 그러세요? 저 섭섭하고 어머니 미워서 당분간 안 갈 거예요. 시어머니는 물론 기막혔지만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친정오빠고 시댁이고 난리가 났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화를 내다 안 되니까 결국 무슨 초강력 수를 두는 듯이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렇게 살 거면 이혼을 하잖아 뭘 하나요? 그래서요 알겠다고 했어요.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제가 알겠다고 담담히 대답을 하니까 남편은 기가 막혀 하더니 애까지 다 데리고 시댁 가서 산다며 이혼 서류 준비하라고 윽박을 질러대더군요. 저는 조용히 애 짐도 다 싸서 들려 보냈어요. 가서 이혼 서류 준비해서 보내고 연락해. 재산 분할해야지. 애는 당신이 키운다 했으니까 내가 동의해 줄게. 남편은 저보고 인간이 맞냐는 둥 다시는 말도 섞기 싫다며 애들과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보내고 저는 푹 쉬었죠. 아유, 혼자 있으니까 집안일 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시간이 남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뭐 당연히 남편의 가출은 일주일도 못 가더라고요. 시댁으로 간 지 일주일이 되는 토요일 새벽날에 남편이 전화가 왔던 것이죠. 아,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내가 잘못했다. 우리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야. 아휴, 애들 밥은 못 먹었어. 빨리 와 이 화상아. 저는 애들이 오자마자 따뜻한 국에 밥부터 먹였어요. 애들은 막 울면서 허겁지겁 밥을 먹더라고요. 그동안 살림도 안 하는 시어머니가 애들 밥을 챙길 리가 있었겠나요? 그러는 애들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남편 밥도 차려줬더니 남편도 숟가락을 뜯어 말고 아주 펑펑 울더라고요. 아유, 밥상머리에서 다 왜 이래? 왜 울고 난리야? 당신이 얼마나 큰일을 혼자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지낸 건지 나 이제 알았어. 내가 진짜 반성하고 있어. 정말 미안해. 말을 들어보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본인 엄마 병간호 문제로 싸움이 났던 것이죠. 무엇보다 남편이 실망을 한 건 여동생 부부의 태도였다네요. 저희 부부가 그렇게 매주 조카도 봐주고 했는데도 지들이 엄마 병간호를 어떻게 하냐며 절대 못한다고 난리를 쳤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을 쓰겠다. 간병비를 나눠서 내자고 했더니 그것도 못 내겠다고 하더래요. 야, 니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니들이 그간 한 게 뭐야? 솔직히 그동안 네 아들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가 먹이고 입힌 돈만 해도 수억이야. 아우, 그깟 조카 좀 돌봤다고 생색을 내고 그러냐? 진짜 새언니나 오빠는 정말 치사하다 치사해. 여동생 부부의 대답이 걸작이었죠. 거기에 남편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마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도 크게 실망을 했고요. 무엇보다 시어머니는 살림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거기 있는 동안 제대로 밥도 못 먹고 회사를 다녔다고 하더군요.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와 자기가 대충 밥을 해서 애들을 먹이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방치하다시피 한 곳에 점점 화가 났다고 했어요. 신우이의 가게가 주말은 바쁘지만요. 평일은 그래도 괜찮아서 신우와 그 남편이 번갈아 아이를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여동생이 그래도 우리 애들을 좀 봐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방학 동안 자기 아이들이 시댁에 와 있는데 신우는 단 한 번도 와보지를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남편에게 이런 것이죠. 아빠, 한유리 형은 어제 수족관 갔대요.
그리고 고모랑 고기도 먹으러 가고 놀이동산도 갔대요. 아, 그래? 한율이가 그래? 네, 매일 전화 와서 자랑해. 나도 가고 싶어, 아빠. 할머니는 맨날 컵라면 아니면 삼각김밥만 주고 집에만 있으려니까 너무 심심하고 힘들어요. 그 얘기를 듣는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금요일 밤에 회사 일이 밀려서 남편이 퇴근을 늦게 했다 했어요. 아이들이 다 잠들고 난 뒤에 퇴근하고 돌아와 애들 옆에서 눈을 붙이는데 작은 아이가 새벽에 일어나 조심스럽게 아빠를 깨우며 이런 것이죠. 아빠, 아빠 죄송해요. 일어나세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빠,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요. 뭐? 배가 고프다니. 저녁 안 먹었어? 네, 저녁 못 먹고 그냥 자라고 할머니가 그래서 배고파요, 아빠. 큰아이도 말을 못하고 깨어있는 걸 보고 남편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 길로 남편은 바로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온 거고요. 배불리 아침을 먹은 아이들은 다시 잠에 들었어요. 남편은 정말 많이 깨달았다고 사과를 했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는 시댁과 친정보다는 저희 가족을 중심으로 잘 살아보자고 했어요. 저 역시 우리 가족을 등한시하고 동동거렸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당신도 근데 그렇게 해달라고 했죠. 남편은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고온이 잠든 아이들을 보며 저희는 그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서로에게 사과를 하고 울기도 했네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화해를 한 뒤에 더욱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그 다음 주에 오빠에게도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죠. 오빠 역시 많은 걸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오빠는 조카를 데리고 와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더군요. 서연이가 너무 힘들어했어. 근데 저 어린 게 나 안 보는 데서 혼자 울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그동안 몹쓸 짓을 했나 싶더라. 그걸 이제 알았어? 그러게 말이야. 나 출근하는 동안 애 봐줄 사람 구하는 것도 어렵고 돈도 훨씬 많이 들고 내가 딸을 키워봤어야지. 아휴, 너무 힘들다. 우리라고 안 힘든 거 아니야. 그리고 오빠 자식은 오빠가 키워야 돼. 그래야 부녀간 정도 생기지. 그게 부모인 거야. 오빠는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에게도 잘못을 빌었고요. 그렇게 오빠와도 저는 무사히 화해를 하게 되었네요. 결국 오빠는 친정엄마와 살림을 합치기로 했어요. 솔직히 여자아이를 회사도 다녀야 하는 남자가 혼자 키우는 건 무리였으니까요. 오빠는 조금 넓은 집을 얻어서 엄마를 모시기로 하고 이사를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에게 엄마 집 한 돈을 다 줬죠. 이제 앞으로 엄마는 내가 평생 모실 테니까 이거는 너 가져라. 아니, 이 큰 돈을 내가 뭐해? 아이 됐어. 엄마 모시고 서연이나 잘 키울 생각해. 예전에 엄마 집 한 돈도 다 우리가 가져갔잖냐. 내가 그동안 우리 딸 잘 키운 신세 갚는 거야. 그 정도는 하게 해줘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카를 꼭 안아줬죠. 이제 앞으로 아빠랑 잘 지내고 고모랑 동생들 보고 싶으면 전화해 서연아. 알았지? 주말에 보고 싶으면 아빠랑 놀러 오고. 걱정 마, 고모. 고모 못 봐서 속상하지만 나도 이제 아빠랑 사니깐 좋아. 나도 이제 아빠 있다? 그렇게 해맑게 웃는 아이가 그동안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을 끓였을지 아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오빠에게 새로운 다짐을 받았죠. 앞으로 1년 동안은 주말마다 저희 애들까지 다 데리고 놀러를 다니라고 말이죠. 그동안 아이를 맡기고 편하게 산 벌이니까 꼭 지켜야 한다고 말이에요. 오빠는요,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아주 잘 지키고 있답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제는 아이들과 들로 산으로 쏘다니는데 맛이 들렸는지 거의 매주 우리 아이들도 전부 데리고 캠핑 다니고 여행 잘 다니고 있어요. 물론 제 남편도 함께 말이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입원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간병인을 구해 시어머니에게 붙여주기로 했고 여동생에게도 전화를 해 통보를 했죠. 어머니 간병인 구했으니까 간병비 정확히 반 보내라.
뭐? 아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돈 내면 되지.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니들 가게 보증금에 보태준 돈 그거 당장 뺄 테니까 선택해. 뭐라고 오빠? 계좌 보냈다. 그리고 그거 아니라도 니들이 빌려간 돈 내년까지 다 갚어. 안 그러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여동생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따르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입원을 하던 날 직접 차를 몰고 시어머니 집으로 가서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으로 가서 입원 수속도 밟고 병실에 모셔다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셨죠. 본인이 아파서 입원하게 되었는데도 간병비로 싸움이나 하고 자신을 외면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이 좀 크셨던 것 같았어요. 저는 입원 수속 마치고 어머니에게 그랬죠. 어머니, 제가 매일은 못 와요. 그래도 최대한 자주 올 테니까 간병인 분이랑 잘 지내고 계셔요. 아셨죠? 그래 알았다. 고마워. 앞으로 또 저 섭섭하게 하면 진짜 안 올 거예요. 아유 그래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고마움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미안했어. 이렇게 풀어줘서 고맙다. 시어머니는 입원을 하고 검사를 받으셨지만 다행히 악성은 아니어서 2주 정도 입원을 하셨다 무사히 퇴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아휴, 그렇게 폭풍 같은 아이들 방학이 끝나고 저희 집안은 얼추 정리가 되고 안정을 찾았어요. 물론 신우는 계약을 하고 난리가 났지만요. 저희는 가차없이 잘라내었어요. 아니 애 계약했는데 주말에 언니 안 오면 어떡해? 엄마도 이제 주말에 애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다고. 아유 어쩌라고. 우리도 주말에 쉬어야 하고 우리 애들이랑 갈 곳도 많어. 네 자식 네가 알아서 해. 우리 가게 바쁜 건 몰라? 갑자기 오빠 왜 이래? 돈을 갚으라질 않나. 거기에 조카일까지 모른 척 할 거야. 야, 네 자식이야. 네가 주말에 학원 보내고 싶으면 가게에 사람을 써. 너 그동안 주말에 혼자 놀러 간 적 있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아유 그거는 어쩌다 그런 거야 어쩌다. 네 자식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세상 모든 부모가 그렇게 해. 너 한 번만 더 조카 일로 집사람한테 전화하면 너 진짜 그때는 가만 안 둘 테니까 각오해라. 알았어? 남편의 단호함 덕에 저는 이제 온전한 주말을 가질 수 있게 됐네요. 이제는 주중에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말에는 온전히 푹 쉴 수 있으니까 예전보다 피곤함도 덜하고 건강도 오히려 더 좋아진 느낌이랄까요? 거기에 정말 오랜만에 저도 주말에 친구도 만날 수 있고요. 보고 싶던 영화를 혼자 보러 가기도 하는 시간이 주어지니 일도 훨씬 잘 되더라고요. 저랑 약속했었던 부분 때문에 오빠랑 남편이 애들 데리고 여행을 다니는데요. 처음에는 애들을 돌보는 일도 서툴러서 이런저런 사건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져서 가끔 제가 한 주는 나와 놀자고 해도 안 된다고 할 정도예요. 끼고 싶으면요, 오히려 저보고 끼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여행 동호회처럼 그 다섯이 똘똘 뭉친 한 팀이 되어서는 다음날 계획까지 다 짜놓는 걸 보고 얼마나 웃기던지. 그러면서 조카 표정도 밝아지고 우리 아이들도 아빠와 정이 더 돈독해진 것 같아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여유로운 주말에 친정엄마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가기도 하지만 자주는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그리고 신우는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렸는지 미안하다면서 연락을 하기도 하지만 전 그냥 형식적으로 전화를 받고 상투적인 말만 하고 전화를 끊고 있어요. 뭐 더 이상은 별로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딱히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고나 할까요? 친해지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미워하고 싶지도 않은 딱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이로 지내면 그만이다 싶어요. 그만큼 또 오만정이 다 떨어진 것도 있었죠. 저번에는 신우가 남편에게 사정사정을 해서 여행을 갈 때 한번 같이 갔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러든지 말든지 전 신경을 안 쓰고 있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뭐 해결을 하든지 끝장을 보든지 알아서 하겠죠. 사람의 관계는 어차피 평생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부모 자식 관계도 너무 한쪽만 희생을 하면 서운한 것이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가장 중요한 건 각자의 가정이 아닐까요? 아무리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딱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그래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 그리고 내 자식인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건 바로 제 자신이고 말이죠. 그걸요, 저는 참으로 멀리 돌아 이제야 깨닫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는 지금 무조건 저희 가정 위주로만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산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잘하고 더 배려하면서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중이라는 뜻이죠. 혹시 제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나만 참으면, 나만 고생하면 하는 생각으로 힘든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절대로 행복하지 않은 거라고 말이죠. 부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분들의 앞날에 더 큰 행복이 있기를 바라볼게요.